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셨습니까? 네. 네. 맞췄습니까? 네. 자, 봅니다. 323페이지 펴보세요. 자, 봅니다. 3번 문제 보세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 맞추셨죠? 자, 1번 봅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보시면은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라 그랬죠. 자, 2번.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지상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뭡니까? 공작물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부합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있죠. 3번이 틀린 거죠. 예. 자, 4번.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구분 지상권은 이후에 하게 됩니다. 자, 다음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자, 여기서의 이 지상권, 뭔 지상권이라고 그랬어요? 예?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예, 그렇죠. 소멸하는 거죠. 예, 저당권 소멸되듯이. 예. 자, 다음 이제 4번 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자,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판단 기준, 자, 주로 366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과연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 먼저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경매로 인해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죠. 자,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자, 그럼 이제 니은 봅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초로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자,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자, 경매가 실행이 되고 경락인이 경락을 받기 전에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먼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놈이 이렇게 경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습니까? 네. 법정지상권 됩니까? 예, 되는 거죠. 동일 소유자였으니까요. 이후에 자, 경락받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요건을 갖췄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D급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자, 이번에는 건축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건축 중이었는데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이 됐답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예, D급 같은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은 니은 D급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리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아리까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이 리을에 나와 있는 이 판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아주 골 때리는 판례죠. 자, 리을 판례 보겠습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최초로 동일인 소유자였어요. 토지와 건물이. 자, 그런데 공동 저당이 되어 있답니다.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함께. 자, 공동 저당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롭게 축조되었다. 자, 갑소유의 건물이 이렇게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제3자 소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병소유라고 칩시다.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공동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경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습니까? 예, 동일 소유자였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요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자,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그 판사님이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예? 왜 외계인이라고 하냐면은 전반적인 그 법정지상권에 대한 그 뭡니까? 이런 판단 기준을 갖다가 무시하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 판사님이.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아요. 판사들 중에서도 야 새끼야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왜 새끼야 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약자니까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지상권 문제를 풀 때 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중에서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판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리을 판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등장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마시고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제 말이? 외우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예. 굉장히 논란이 많은 판례라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근데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 학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법정지상권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열받죠. 학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이거는 지금 공동저당이라서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판사가 왜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 건물이 철거가 됐죠. 건물이 철거가 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새롭게 건물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판사는. 예.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될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거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건물이 다 안 됐으면 미등기라는 건데 네. 이것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랑은 또 약간 별개의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예, 이제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리언하고 리얼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리얼을 보시고 흔들리셨죠?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보고 나서는 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한데. 예,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5번 답을 찍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 틀리겠죠.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제 계속 책 보겠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책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293페이지가 아니라 291페이지죠. 자, 291페이지에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그걸 갖다가 오랫동안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논란이 많은 판례일수록 출제자들은 출제하기가 꺼려집니다.
왜냐면 이의제기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판단이 쉬운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시험 점수가 약 한 10점 정도가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내 점수가 50점이니까 나는 당연히 60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291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지료지급 나와 있죠.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봐두시고 책을 넘기시고요. 별 볼 게 없네요. 자, 넘겨보시면은 쌍가로 3번에 지료지급 연체 효과 해가지고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상권자가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잘 봐서 2년. 자, 그리고 체납된 지료액은 연속 2년분 이상뿐만 아니라 통산해서 2년분 이상이면 충분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자, 근데 이 지상권자가 2년을 연체하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년분 지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분 또 안 내고, 그 다음에 또 1년분 지료 내고, 안 내고, 이럴 수가 있겠죠. 만약에 2년의 지료 연체를 연속으로 해야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걸 악용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2년분에 도달하게 되면은,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연체한 액이 합산했을 때 2년분에 도달하게 됐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년 잘 알아두시고 2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자, 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자가 갑소유였을 때 1년을 연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으로 이렇게.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다시 1년을 연체했습니다. 그럼 합이 몇 년입니까? 합이 2년이죠. 자, 지금 네가 2년 연체를 했기 때문에 너 지상권 소멸해라. 소멸 청구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냐면은 이렇게 2년 동안의 이 연체가 소유자가 바뀌는 상태가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소멸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병이 을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이 더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이제 2년이 되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체크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자, 판례 보시면요. 둘째 줄 보시면은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의 없이 수령해서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됐다. 그럼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없겠죠. 그 밑에 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박스 밑에.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아까 제가 그렸던 거죠.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지상권 소멸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상권 소멸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목적물의 멸실되면은 뭐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포기해도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이 1순위에 있다. 그러면 뭔 권리라고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자 6월달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자, 나온 김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 들어가면은 새로 또 하게 되니까, 자, 설명드립니다. 자, 을이 만약에 특정한 부동산의 저당권자였고 2순위에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은
1순위에 저당권이 있을 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물귀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1순위로서 내가 소멸하니까 그 밑에 있는 놈도 싹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소멸돼야 된다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저당권이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상권자가 먼저 있고 1순위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갔다. 소멸합니까? 안 하는 거죠. 예, 1순위니까요. 지상권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넘기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29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와 있죠. 자, 설정자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기억해 보시면요.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는 상당한 가액 제공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설정자가 행사하는 매수 청구도 자,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디귿에 보시면은 형성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를 아까 전에 지상권자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설정자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나무를 심었어요.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무 심었어요, 이렇게. 자, 토지 소유자 갑, 지상권자 을입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수목이니까 몇 년이겠어요? 30년이겠죠?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지상권자가 나무를 뽑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상권 설정자 갑이 야, 나무 뽑지 말고 그냥 놔둬라. 팔고 가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성권이라는 말은 얘가 매수 청구를 딱 하게 되는 순간 얘는 거절을 못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 성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와 있는데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둘째 줄 보시면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지금 이 문장이? 예, 만약에 지상권자가 연체, 지료 연체를 갖다가 2년분에 대해서 지료 연체를 했다. 그러면은 설정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지상권자가 야, 아직도 토지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가라.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네가 연체를 했기 때문에 소멸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쌍가로 3번에 보시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필요비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은 예제 5번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보죠. 26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누굽니까? 지상권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 예,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있죠? 예, 틀렸고요.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뭐 영향이 있습니까? 예, 물권입니다. 물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2번이 맞는 말이죠. 자,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에 2년 6개월분을 연체했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죠. 2년이 안 됐으니까요. 자,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갱신을 청구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자,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쉽죠, 문제? 풀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제 구분 지상권 보이시죠? 예, 구분 지상권 보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예? 공부는 자신감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토지의 이 지하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구분지상권입니다. 토지에 보다 더 입체적인 사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공중공간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가도로가 있죠. 네? 고가도로는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거는요? 네? 그렇죠. 뭐 지하도라든가 뭐 터널 같은 거 이런 거죠. 예, 요런 걸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자, 의의를 한번 보세요. 책을 한 장 넘겨봅니다. 그럼 의의가 나와 있죠. 구분지상권에 296페이지. 자,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이고 입체적 사용을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한 개가 빠졌어요. 지상권은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수목이 없죠. 지상권에서는 수목이 있었잖아요. 구분지상권 수목이 지금 없죠. 자, 봅니다.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 이 수목을 이렇게 공중에다가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그 나무를 이렇게 지하에다 이렇게 쳐박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쌍가로 3번에 보시면요. 당사자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지료 지급은 구분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지상권 할 때 지상권, 자, 지료가 요소라 그랬습니까?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분지상권 있죠? 지료가 요소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법정지상권 있죠?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가 요소입니다. 에? 지료가 요소라고요. 자, 법정지상권을 요건만 갖추면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네가 지료에 대해서는 내라는 거예요. 맥락이 이해되세요? 자, 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닌데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라고 하는 거. 예,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분묘기지권 나와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게 되면은, 자,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고 수봉사하기 위해서 분묘기지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법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관습법상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위에 판례 한번 보시죠. 박스 안에. 자,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례 묘소로서 외형상 분명히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에 그 밑에 줄에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 생길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분묘가 봉분이 있기는 있는데 안에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죠. 이렇게 무덤, 이렇게. 이렇게 봉분. 자, 그리고 이게 무덤 앞에 뭐 비석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뭐 한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분묘, 이 봉분과 이걸 포함한 이 분묘의 소유자가 요것들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일단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분묘기지권이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취득시효 우리가 했을 때 취득시효가 가능한 권리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뭐 있었어요? 일단 소유권,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아니요. 취득시효가 가능한 권리. 그렇죠. 용익 물건이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자, 쌍가로 2번에 보시면은 취득 사유에 존재해가지고 기억해 보시면요.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다. 뭐 당연히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승낙 없이 분묘를 취득한 후에 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이런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취득시효에서 지금 20년간 평온 공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점유 취득시효 할 때 20년 평온 공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소유의 의사 기억나세요? 예, 자주점이 필요했죠. 여기 지금 소유해서 있어요, 없어요? 책에? 없죠? 없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얘는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타주점유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리고 원래 점유 취득시효 같은 경우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가 했을 때는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이었죠.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안 합니다. 따라서 등기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시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이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에요. 이렇게. 예,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여기에 누가 누워 계시는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자체가 공시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라는 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소유의 의사도 필요 없고 등기도 안 한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 이제 계속 봅니다.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공시방법에서 뭐가 공시방법이다? 자, 등기가 아니라 자, 봉분의 형태이다. 예. 요게 이제 공시방법이죠, 요게. 자, 따라서 이제 그 밑에 판례 한번 봅니다. 자, 둘째 줄 보시면요.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이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돼 있어요, 안 되겠어요? 그 밑에 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 봉분을 안 만들고 그냥 평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평장으로. 그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책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쌍가로 4번의 권리의 내용 해가지고 분묘기지권 범위 나와 있죠. 자, 관련 판례 1번 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자, 봉분 뿐만 아니라, 자, 오른쪽 쭉 가보시면요.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공간까지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에 보시면은 첫째 줄 조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합장을 위해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밑에 줄에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분묘기지권에서 합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쌍분 형태를 취하든 단분 형태를 취하든. 자, 예를 들어서 합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이제 어머니도 눕혀드리고, 에? 만약에 삼촌이 돌아가시면은 삼촌도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극심하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장은 안 됩니다. 단분이 됐든 쌍분이 됐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지료 지급.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료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쌍가로 5번에 보시면요. 분묘기지권 소멸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유골이 존재하며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분묘기지권 포기에 의한 소멸해가지고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밑에 예제 6번 분묘기지권 단독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서 분묘의 수화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온 공연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뭘 떠올리셔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취득시효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85년서부터 2015년이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0년이. 예.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취득한 거죠, 지금.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지상권의 일종인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거죠. 자, 다음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합장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음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한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맞는 말인 거죠. 자,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묘기지권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예, 요거 이제 의미 파악만 살짝 좀 하면서 그 이후 다음 시간에 이제 판례를 볼 건데, 자, 먼저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메인 이벤트 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했었던 법정지상권 있죠. 이 법정지상권을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물 철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366조, 305조 법정지상권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요건이 먼저 366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이었죠. 예, 자, 그리고 305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특정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실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얼마든지 동일 소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판사들이 이렇게 딱 사건을 바라보다가 야,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는 게 맞겠어 라고 이렇게 판결을 때리게 되면은 그게 관습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규정이 돼 있는 거는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겠어요?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당사자가 매매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뭐 증여를 했다라거나, 그리고 저당권 실행 같은 경우는 임의 경매를 얘기하는 건데 강제 경매라던가 아니면 뭐 공매. 자, 어쨌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기존에 원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둘 다 갑소유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이 토지 소유권만 팔았습니다. 을한테.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원래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였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경우에 법에서 이게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동일 소유자였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렇게 달라지게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자, 매매, 증여, 강제 경매, 자, 그 다음에 공매 등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에 관해서 취득하는 관습상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게 일단 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에서 둘째 줄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거 괄호 쳐보세요. 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은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당사자가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합의를 봤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전 시간에 했었던 법정지상권 있죠. 요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야 새끼야 니 나중에 법정지상권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랑 강행.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두 가지. 달라요. 이게 지금. 네,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즉 임의규정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큰 틀에서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관련 판례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이시죠?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법정지상권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건을 일단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매매, 증여, 뭐 강제 경매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처분 행위가 있을 그 당시에 동일 소유자이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과는 다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에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험에는. 자, 포기하는 특약이 없을 것. 예, 이게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례로 낼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죠. 조문이 없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책에 판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쉬는 시간에는 문제 푸실 게 없기 때문에 문제 풀지 마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